1998년 11월에 울산은 IMF 외환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폐업한 상점들이 늘어났고 실직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며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예외가 아니었고 그곳에 살던 이서진 씨는 20살의 나이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가족들은 그녀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서진 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울산 시내의 한 유통회사에서 격리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즉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빠르게 연락이 왔고 간단한 면접 후 그녀는 곧바로 채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딸이 취직했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이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신입 격리직에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채용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IMF로 인해 어디든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기였고 가족들은 딸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입사 첫날부터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울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고 직원은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인 정태수 씨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회사에 거래처나 고객이 방문하는 일은 없었고 사무실은 언제나 조용했으며 전화도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에 어느 날 아침 이서진 씨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가족들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현관문 앞에서 딸을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고 이서진 씨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이서진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했던 그녀가 연락도 없이 늦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딸의 호출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출기를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호출기에 집 전화번호를 남기고 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이서진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호출기에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서진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이서진 씨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고 딸의 실종 신고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서진 씨의 회사에서 신고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고의 내용은 실종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대표인 정태수 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신입 격리 직원이 회사에 공금 2천만 원을 횡령하고 도주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자는 동해유통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는 정태수 씨였습니다. 그는 43살의 중년 남성으로 경찰서에 나타나 이서진 씨가 출근 시간에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해두었던 공금 2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를 신입 격리로 채용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회사 운영 자금을 그녀가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 퇴근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이서진 씨가 나타나지 않았고 서랍을 확인하니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태수 씨의 신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2천만 원이 정확히 어떤 지폐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어느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서진 씨가 입사 후 며칠 동안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배웠고 서랍 열쇠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가 돈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경찰에게 신입 직원을 너무 쉽게 믿었던 자신이 잘못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서진 씨를 빨리 찾아 돈을 회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경찰서를 찾아온 이서진 씨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하러 왔다가 오히려 딸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서진 씨가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였으며 남의 물건은커녕 길에 떨어진 돈도 주워본 적이 없는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입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거액의 공금을 훔쳐 도망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동의유통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경찰의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사무실 곳곳을 보여주며 이서진 씨가 근무했던 자리와 돈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사무실은 울산 시내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고 규모는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무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유통회사라고 하기에는 물품이나 재고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거래 서류나 계약서 같은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에게 회사의 거래처 명단과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서류를 찾는다며 서랍과 캐비닛을 뒤졌지만 제대로 된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리가 덜 되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의 눈에는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통업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있었지만 통화 기록이 거의 없었고 컴퓨터도 켜져 있지 않았으며 업무용 장부나 전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신원과 경력을 조회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몇 달 전까지 울산의 한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통업에 종사한 경력은 전혀 없었고 사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버스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유통회사를 차렸다고 했지만 그 과정이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태수 씨가 이서진 씨에게 입사 며칠 만에 재정보증 각서를 쓰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각서에는 회사 운영 자금 2천만 원에 대한 책임을 이서진 씨가 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녀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그것도 입사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직원에게 거액의 재정보증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회사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이것이 오히려 이서진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가족들은 경찰서를 찾아와 딸이 절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관들 앞에서 딸의 성장 과정과 성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바른 아이였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용돈을 받으면 항상 집에 보태려고 했던 착한 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이 실종된 것 자체가 걱정인데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서진 씨가 공금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특별히 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치스럽게 지내는 아이도 아니었고 빚을 지거나 돈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돈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최소한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신뢰를 쌓은 후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친구들도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그녀의 평소 행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서진 씨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며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편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놀러 갈 때도 자신의 몫은 정확히 계산해서 내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의 돈을 함부로 대하거나 빌려 쓴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빌린 돈은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이 회사 돈을 훔친다는 것은 친구들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서진 씨의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통장에는 큰돈이 입금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평소 용돈 수준의 소액만 입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이나 당일에도 특별한 금융거래는 없었으며 현금 인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서진 씨가 정말로 2천만 원을 가지고 도주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숨겼거나 어떤 식으로든 처리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실종된 집에 가져온 짐이나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평소 사용하던 가방과 지갑, 화장품 등 일상적인 물건들 뿐이었고 특별히 많은 현금을 보관할 만한 가방이나 케이스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서진 씨가 실종 당일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가방도 평소에 들고 다니던 작은 핸드백 하나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려는 사람이라면 큰 가방을 준비하거나 최소한 여행 가방 정도는 챙겼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잠적할 계획이었다면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챙겨갔을 텐데 이서진 씨는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그녀의 옷과 개인 물품들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권이나 신분증도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주장에 점점 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2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유통회사가 사무실 서랍에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그런 거액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금고에 보관했을 것이고 설령 현금으로 보관한다 해도 대표 혼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태수 씨는 입사한 지 며칠밖에 안 된 신입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서랍에 그런 거액을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정태수 씨가 제시한 재정보증, 각서의 존재도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이 각서가 범행 후 이서진 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2천만 원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횡령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딸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딸이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정태수 씨의 진술이 거짓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정태수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가족들은 밤낮으로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혹시 이서진 씨를 본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져갔고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동해유통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 등록 서류를 확인한 결과 동해유통은 불과 몇 달 전에 등록된 신생업체였습니다. 등록된 주소는 울산 시내의 한 상가 건물이었고 사업 종목은 일반 유통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일 뿐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본 결과 유통업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물품 재고나 창고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동해유통의 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해 정태수 씨에게 거래 명세서와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경찰이 그렇다면 거래 상담 중인 업체라도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전화로 걸려온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업무와 관련된 전화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개인적인 용건의 전화뿐이었습니다. 유통업체라면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가야 하는데 동의유통의 전화기는 거의 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요청했지만 정태수 씨는 제대로 된 장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서진 씨가 격리로 일하면서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사라지면서 장부도 함께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장부는 물론이고 거래, 전표나 영수증, 세금 계산서 같은 기본적인 회계 서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회사 명의의 계좌는 개설되어 있었지만 거래 내역은 거의 없었고 잔액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경력과 배경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젊은 시절부터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거쳐 최근까지는 버스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일을 그만둔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고 그 직후 갑자기 동해유통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유통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사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업 자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그의 이전 직장 동료들은 그가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지만 최근 들어 생활이 어려워져 고민이 많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IMF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동료들은 정태수 씨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복권이나 경마 같은 것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동해유통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정태수 씨가 이 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회사 설립 직후였고 임대료는 그리 비싸지 않은 소액이었습니다. 사무실 내부의 가구와 집기들도 중고품이거나 저렴한 것들이었고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컴퓨터는 있었지만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고 프린터나 팩스 같은 사무기기들도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해유통이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껍데기뿐인 유령회사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가 이서진 씨를 채용한 과정도 조사했습니다. 그는 생활정보지에 격리 모집 광고를 냈다고 했는데 경찰이 그 광고를 확인한 결과 채용 조건이 매우 느슨했습니다. 경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나이 제한도 없었으며 급여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태수 씨는 지원자들 중에서 유독 이서진 씨를 빠르게 채용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에게 왜 이서진 씨를 선택했느냐고 물었고 그는 성실해 보였고 면접 태도가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해유통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고 정태수 씨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 회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는 이서진 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태수 씨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종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차량을 압수하며 통신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를 다시 소환해 이서진 씨가 실종된 당일의 행적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고 이서진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가 오지 않자 서랍을 확인했더니 돈이 사라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이서진 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연락처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냐고 거듭 확인했고 정태수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정태수 씨의 옷을 조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이 나온 것입니다. 통행권에는 발권 시간과 진입한 톨게이트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통행권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이서진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 오전에 울산 인근의 톨게이트에서 발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에게 이것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그가 왜 고속도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전날 저녁에 다른 용무로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통행권의 발권 시간을 근거로 그의 거짓말을 지적했습니다. 통행권은 분명히 이서진 씨가 실종된 당일 오전에 발권된 것이었고 정태수 씨의 진술과는 명백히 모순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서진 씨와 함께 거래처에 다녀왔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태수 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통과 기록을 조회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태수 씨의 차량은 당일 오전 울산을 출발해 경북 김천 방향으로 이동했고 저녁 무렵 다시 울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산에서 김천까지는 상당한 거리였고 왕복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리는 경로였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에게 왜 김천까지 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진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이서진 씨와 함께 김천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거래처의 이름과 주소를 대라고 하자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 거래처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이서진 씨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김천에서 그녀를 내려주고 혼자 울산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진 씨가 그곳에서 친척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진술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녀에게는 김천에 친척이 없었고 그곳에 갈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만약 정말로 이서진 씨가 김천에서 내렸다면 그녀는 어떻게든 가족에게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는 호출기가 있었고 공중전화도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그가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가 김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지 추적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과 주유소 영수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그의 차량이 김천 시내가 아닌 외곽의 산간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왜 거래처를 방문한다면서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으로 갔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태수 씨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실종 당일 그의 전화기에서 발신되거나 수신된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천 지역의 기지국을 경유한 통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분명히 김천 지역에 있었다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또한 통화 기록의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그는 오전 늦게 김천에 도착해서 오후 늦게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김천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변명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를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모순이 너무 많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이서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하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차량 압수에 반대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승용차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과학수사요원들은 차량 내부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승용차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바닥 매트에서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이것이 자신이 손을 다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혈흔의 양과 위치를 볼 때 단순한 상처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과학수사요원들은 이 혈흔을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차량 뒷좌석도 세밀하게 검사되었습니다. 좌석 시트 사이의 틈새와 바닥 카펫에서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증거물로 채취되어 분석실로 보내졌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서 루미놀 시약을 사용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루미놀은 혈흔이 있던 자리를 찾아내는 시약으로 깨끗이 닦아낸 혈흔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운전석 주변과 뒷좌석, 바닥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혈액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태수 씨는 차량 내부를 청소한 것으로 보였지만 과학수사기법 앞에서 그의 시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과학수사요원들은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는 겉보기에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 매트가 최근에 교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트를 드러내자 트렁크 바닥에서 혈흔과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트렁크 구석구석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렁크의 한쪽 구석, 예비 타이어가 보관된 공간 근처에서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발견된 것입니다. 과학수사요원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고 비닐을 열어보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비닐 안에는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토막난 상태였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신의 손과 머리 부분이 사라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들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수사요원들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시신을 부검실로 옮겼습니다. 정태수 씨는 긴급 체포되었고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자들은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망 시기는 이서진 씨가 실종된 날과 일치했습니다. 시신의 체격과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록 손과 머리가 제거되어 지문이나 얼굴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나머지 신체적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이서진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시신에 남아있던 의복 조각들을 이서진 씨의 가족들에게 확인시킨 결과 그녀가 실종 당일 입고 나갔던 옷과 일치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세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목 부위의 손상 흔적을 통해 질식사 또는 목 졸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다른 부위에서도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흔적이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타박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사망 전에 심한 폭력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범인이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후에도 시신을 훼손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려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 외에 나머지 신체 부위, 특히 손과 머리 부분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정태수 씨가 당일 이동했던 경로를 역추적해 김천 일대의 산과 들판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동원되었고 수색견도 투입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수색 끝에 김천 외곽의 한 야산에서 땅에 묻힌 비닐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비닐 봉지 안에는 여성의 손과 머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지만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과 같은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이서진 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시신은 이서진 씨가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서진 씨의 가족들은 이 비보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뿐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려던 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를 살인 혐의로 정식 구속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과거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산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창 시절에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직업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택시 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고 이후 버스 회사로 옮겨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편이었고 특별히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정태수 씨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버스 회사의 경영도 어려워졌고 운전기사들의 임금도 삭감되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줄어든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고 빚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그 무렵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복권을 사서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이야기,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초 정태수 씨는 버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했지만 퇴직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태수 씨는 그 돈으로 동해유통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통업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겉모습만 갖춘 껍데기였고 정태수 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집을 수색하면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방 책상 서랍에서 신문 스크랩과 메모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모두 보험금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TV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유명한 보험금 살인 사건의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유인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했는지 등이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가 이러한 사건들을 연구하고 모방할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더 조사한 결과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를 채용하기 몇 달 전부터 여러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직원을 위한 단체 보험을 들고 싶다며 보험 설계사들을 만났고 보험금 지급 조건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그가 아직 회사에 직원도 없는데 단체 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곧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생활정보지에 격리 직원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그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급여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적고 순진한 젊은 여성을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있었지만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 그녀를 채용했고 입사 후 며칠 만에 재정보증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 각서는 나중에 이서진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사전 준비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가짜 회사를 만들고 순진한 피해자를 선택하고 범행 후 혐의를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까지 했습니다. 2천만 원의 공금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돈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경찰의 수사를 교란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서진 씨는 횡령범으로 몰렸을 것이고 그녀의 실종은 도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진짜 범행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TV에서 본 보험금 살인 사건을 모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서진 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후 보험에 가입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이서진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술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정태수 씨가 단순히 금전적 목적만으로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시신 회분 방식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를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범행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물증들이 쏟아지자 결국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서진 씨가 입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그녀에게 거래처에 함께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처음으로 거래처를 방문하는 것이라 긴장했지만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울산을 출발했습니다. 차는 울산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거래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정태수 씨는 경북 김천 쪽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서진 씨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운전했고 별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천 인근에 도착한 정태수 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서진 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태수 씨는 차를 몰아 외진 야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나타났지만 그는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이서진 씨는 이제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끼고 거래처가 이런 곳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대답하며 더욱 깊숙한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만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진 씨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냥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의 말을 무시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정태수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뒷좌석에서 준비해둔 흉기를 꺼냈습니다. 이서진 씨는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정태수 씨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이서진 씨를 차 안으로 끌어당기며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정태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서진 씨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범행 후 당황했지만 이미 준비했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서진 씨의 시신을 차 뒷좌석에 눕히고 인적이 더 드문 곳을 찾아 차를 더 깊숙이 몰았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은 그는 미리 준비해온 도구들을 꺼내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원 확인이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서진 씨의 손과 머리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지문과 얼굴이 없다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분리한 부분들을 비닐에 싸서 야산의 한 지점에 묻었습니다. 나머지 시신은 다시 비닐에 싸서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시신을 어디에 유기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차에 싣고 울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더 먼 곳에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과속하거나 이상한 운전을 하면 경찰에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도착한 그는 차를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세워두고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경찰서에 도착해 이서진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재정보증 각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서진 씨가 2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서진 씨를 범인으로 만들어 경찰의 수사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서진 씨를 횡령범으로 수배하고 도주자로 취급한다면 그녀의 실종은 자발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고 살인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그의 계획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의 진술을 들으며 범행의 잔혹성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젊은 여성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하는 끔찍한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왜 이서진 씨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진해 보였고 속이기 쉬울 것 같았다는 식의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가 약자를 노린 비열한 범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던 젊은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서진 씨는 가족을 돕기 위해 성실히 일하려 했을 뿐인데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비극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정태수 씨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TV에서 본 보험금 살인 사건을 따라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범죄 뉴스를 보고 모방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IMF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듣고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이 사건 분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태수 씨의 범행 수법과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의 설명이 단순 모방 범죄로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특정 조건에 맞는 피해자를 선별하고 재정보증 각서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즉흥적인 모방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친 준비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TV 뉴스를 보고 갑자기 범행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범행의 잔혹성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손과 머리를 분리해 따로 묻는 행위는 단순히 심원 확인을 막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비인간화와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금전적 목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신 훼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범인이 그 과정을 감행했다는 것은 단순한 보험금, 목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태수 씨가 실제로 이서진 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그의 진술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를 채용한 후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 상담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짜 목적이 보험금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정태수 씨에게 이 점을 추궁했지만 그는 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었는데 너무 서둘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성범죄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 범인이 특별히 그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야산이었다는 점 등이 성범죄의 전형적인 패턴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했지만 시신의 부패와 훼손으로 인해 성폭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태수 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정태수 씨의 과거 행적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이전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가 평소 여성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불편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여성 동료들은 정태수 씨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때로는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정태수 씨의 범행 동기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수 씨가 이서진 씨 이전에 다른 피해자를 물색했거나 유사한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동해유통의 격리 모집 광고, 이전에 다른 광고를 낸 적이 있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면접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태수 씨는 이서진 씨를 채용하기 전에도 몇 차례 직원 모집 광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지원했지만 정태수 씨는 여러 이유를 대며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태수 씨가 범행 후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도 분석했습니다. 그는 시신 일부를 김천의 야산에 묻었지만 나머지는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싣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정태수 씨가 범행 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범행이 충동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범행 순간이나 그 직후에는 패닉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태수 씨의 진술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과정의 세부 사항들에서도 진술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여전히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더 이상의 자백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과 진술을 바탕으로 정태수 씨를 살인, 시신, 유기, 시신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태수 씨가 이서진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만은 명백했습니다. 1999년 초 정태수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살인, 시신 유기, 시신훼손,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서진 씨의 가족들은 매번 법정에 출석해 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20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돕기 위해 열심히 살려던 딸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정태수 씨를 향해 왜 아무 죄도 없는 딸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야 했느냐고 외쳤습니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피고인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태수 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몇 달 전부터 보험금 살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 점 등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시신 훼손 행위가 극히 비인간적이었으며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정태수 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였으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태수 씨가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생계를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정태수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으므로 사형보다는 감형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사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는 법정에서 큰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공판을 거쳐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과학수사 결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자백, 범행 동기와 수법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사건이며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순진한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 점, 시신을 훼손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려 한 점, 범행 후에도 거짓말을 반복한 점 등이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99년 중반 1심 재판부는 정태수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동정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이서진 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던 선량한 젊은이였는데 피고인의 탐욕과 잔혹함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해졌고 이서진 씨의 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딸을 잃은 슬픔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태수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을 통해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자의 무고함,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이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되자 정태수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사형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태수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서진 씨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딸의 기일이 되면 묘소를 찾아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며 만약 그날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끝없는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서진 씨는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고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악인의 표적이 되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여러 교훈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구직자들이 허위 광고나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자를 노리는 범죄자들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태수 씨의 진술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진짜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단순한 금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더 복잡하고 어두운 욕망이 숨어 있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악인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면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 외곽에 낡은 단층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세상에 단둘만 남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46살의 형 박종현 씨와 39살의 동생 박성우 씨였습니다. 두 형제는 몇 년 전 부모님을 잃은 뒤 서로에게 유일한 혈육이 되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형 박종현 씨는 인테리어 시공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삼척 시내를 중심으로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받아 진행했으며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일용직 인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비록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두 형제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었고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생 박성우 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고 혼자서 간단한 일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형이 차려준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집 근처 복지관에 나가 간단한 작업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그림 그리기나 간단한 공예 활동을 했고 다른 이용자들과 어울려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주로 집에서 쉬거나 동네를 산책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정라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청소를 돕거나 찬양 연습에 참여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모두 성우 씨를 순하고 착한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형제는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 박종현 씨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넸고
동생 성우 씨 역시 누군가를 마주치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들을 가리켜 늘 인사 잘하는 착한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뒤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렸습니다. 누구도 이 형제에게서 어떤 위험이나 불안의 기운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두 남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은 형제가 가끔 함께 장을 보러 오면 형이 동생이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를 꼭 사주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형 박종현 씨는 동생을 극진히 돌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우 씨가 복지관에 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 깨워 씻기고 옷을 입혀주었으며 교회에 갈 때는 돈을 조금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형제가 함께 마을 슈퍼마켓에 들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형제가 깊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성우 씨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갈 때면 형이 꼭 현관 앞까지 나와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웃들에게는 다정한 형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형 박종현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동생 성우 씨는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매일 같은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 평온해 보이던 일상은 사실 매우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고 그 균형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삼척의 작은 마을에 드리워진 평화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빠르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중심에는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로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로 말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이 조용한 마을을 뒤흔들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박성우 씨는 언제나처럼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형이 차려준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낮잠을 잔 뒤 오후 3시가 되자 성우 씨는 자신의 방에서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었지만 성우 씨는 그 책의 모든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다루었고 교회에 갈 때마다 빠짐없이 챙겨갔습니다. 비록 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성우 씨는 평소 입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형 박종현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라동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고 교회에서는 저녁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수요 예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일 예배보다 사람이 적어서 조용했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 사람들과 함께 간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성우 씨가 타고 다니는 낡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형이 중고로 사준 것이었는데 성우 씨는 그 자전거를 타고 복지관과 교회를 오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자전거 앞 바구니에는 늘 그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 가방에 성경책과 지갑 그리고 물병을 넣어 다녔습니다. 성우 씨는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9월 중순의 날씨는 선선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지나 정라동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자전거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성우 씨가 다니던 교회는 정라동의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한 소규모 교회였습니다. 신도가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지만 목사님과 교인들은 모두 성우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에 다닌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교회 사람들은 그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성우 씨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교회 마당을 쓸거나 예배당 안을 청소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흥얼거리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순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집을 나선 성우 씨는 그대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자전거는 도계면을 벗어나 삼척 시내로 접어들었고 익숙한 길을 따라 정라동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다른 교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성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성우 씨는 거의 빠짐없이 수요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교회에 나왔던 그였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성우 씨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성우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 박종현 씨는 자정이 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동생이 오후 3시경 교회에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혼자 밤길을 헤매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성우 씨가 자주 다니던 경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성우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동생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들려온 소식은 가족의 귀환이 아니라 비극적인 발견이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삼척 50천 하류의 다리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물 위에 떠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떠내려온 쓰레기나 물건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신은 물에 떠있는 상태였고 얼굴이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남성이었고 나이는 중년 정도로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날 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성우 씨의 인상착의와 비교해 보았고 곧 시신이 성우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형 박종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왔고 시신을 확인한 뒤 그것이 동생 성우 씨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주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멀쩡히 교회에 간다며 집을 나섰던 동생이 하루 만에 차갑게 식은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형은 오열하며 자신이 더 신경 써서 챙겼어야 했다고, 혼자 보내지 말고 함께 가줄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형의 슬픔이 진심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50천 하류는 삼척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성우 씨가 다니던 정라동 교회에서 자전거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다리 아래의 물 깊이는 불과 1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서 있을 수 있는 깊이였고 물살도 그리 세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성우 씨의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나 성경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신의 옷은 젖어 있었고 신발은 그대로 신고 있었습니다. 시신에 대한 1차 검안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머리나 몸통에 심한 타격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목이나 팔다리에도 폭행이나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물에 잠겨 있었던 흔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익사로 추정되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형 박종현 씨는 경찰의 간단한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어제 오후 3시쯤 교회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밤늦게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물에 빠진 경위에 대해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가는 길이나 돌아오는 길에 잠시 50천 주변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우 씨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했고 물가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실족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형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혼자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고사로 보았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던 집을 방문한 경찰관들도
특별히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하던 일부 경찰관들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성인이 익사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성우 씨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은 정상이었고 물에 빠졌다면 일어서거나 기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신에 다른 외상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의문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익사했다면 몸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이나 멍이 있을 법한데 시신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조용히 물속에 누워 있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 박종현 씨의 진술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었고 성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부검은 며칠 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실족사로 보였지만 많은 형사들의 직감은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삼척의 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경찰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씨의 혈액에서 플루라제팜 계열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루라제패스는 강력한 진정 효과를 가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었습니다. 이 약물은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졸음과 함께 근육 이완, 의식 저하 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일정량 이상 복용하면 정상적인 판단력과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습니다. 성우 씨의 혈중 농도로 보아 그는 상당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우 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지관과 교회를 오가는 단순한 일상을 살았고 혼자서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한다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플루라제팜은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우 씨의 몸속에 들어온 이 수면제는 누가, 어떻게, 왜 그에게 투여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을 단순한 익사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우 씨의 폐에서 물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양이 일반적인 익사 사망자에 비해 적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이미 의식이 없거나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물을 들이마시게 되는데 성우 씨의 경우는 그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잠겼고 그대로 익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물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항할 힘을 잃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누가 성우 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는가, 그리고 누가 의식을 잃은 그를 50천 하류로 데려갔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사의 초점은 성우 씨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 바로 형 박종현 씨에게 맞춰졌습니다. 성우 씨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형과 함께 보냈고 식사도 형이 준비해 주었으며 약을 먹어야 할 일이 있다면 형이 챙겨주었습니다. 성우 씨의 일상에서 형만큼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종현 씨를 다시 불러 더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현 씨는 부검 결과에 대해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동생이 수면제를 먹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동생에게 어떤 약도 준 적이 없으며 동생이 스스로 어디서 그런 약을 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교회나 복지관에서 누군가 약을 줬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기에 그의 반응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진짜 놀란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놀란 척하는 사람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 하나하나를 꼼꼼히 기록하고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동생이 오후 3시에 집을 나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3시 반쯤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저녁 7시쯤 동생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성우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는 그런 통화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박종현 씨는 자신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기려는 것은 아마도 동생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언가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성우 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교회에 도착했는지, 만약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나동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을 조사한 결과 성우 씨는 그날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3시에 집을 나선 그는 교회로 가지 않았거나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경찰은 집에서 교회까지의 경로, 그리고 50천 하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면제의 발견은 이 사건이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이제 경찰은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척시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교통, 단속용 카메라, 상가 건물의 사설 CCTV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박성우 씨가 집을 나선 시각부터 시신이 발견된 50천 하류까지 그의 동선을 따라가며 하나하나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계면 외곽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성우 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흔적을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삼척 시내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나동 인근의 도로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영상들 속에서 경찰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오후 7시 45분경 정나동 교차로 인근의 한 CCTV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형 박종현 씨가 인테리어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용 승합차였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운전석에는 박종현 씨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동생 박성우 씨로 보이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오후 3시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녁 7시 45분에 형이 직접 차를 몰고 동생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영상이었습니다. 흰색 승합차는 정나동을 지나 삼척항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대의 CCTV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가 추적되었는데 차는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경에는 50천 하류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밤 9시 조금 전 50천 인근 도로의 CCTV에 같은 차량이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그 이후 차량은 한동안 CCTV에 잡히지 않았다가 밤 10시 30분경 다시 시내 방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차량에는 운전석에 박종현 씨만 보였고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 박성우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욱 상세한 분석을 위해 통신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박성우 씨의 휴대전화는 오후 9시 5분경을 마지막으로 기지국 신호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는 바로 50천 하류 인근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후로 성우 씨의 전화는 꺼지거나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시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 박종현 씨의 휴대전화 기록도 조사되었는데 그 역시 같은 시각 50천 인근에 있었다가 밤 10시 이후 도계면 자택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CCTV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형제는 그날 밤 함께 50천 하류에 있었고 그곳에서 성우 씨는 살았습니다.
경찰은 박종현 씨를 다시 소원의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새로운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동생이 오후 3시에 자전거를 타고 나간 것은 맞지만 저녁 때 교회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성우 씨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기에 차를 세우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교회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차에 싣고 함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50천에 잠깐 들러 경치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50천 다리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시 함께 있다가 자신은 담배를 사러 근처 편의점에 다녀왔고 돌아왔을 때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도 수많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우 씨의 자전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차에 실었다면 그 자전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또한 형이 편의점에 갔다는 시각에 인근 편의점들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왜 자정이 넘어서야 신고했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50천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면 즉시 수색하고 신고했어야 하는데 형은 집으로 돌아가 몇 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동생을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형의 차량을 압수해 정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승합차 내부에서 성우 씨의 지문과 DNA가 검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트렁크 부분에서 미세한 물기 흔적이 발견되었고 조수석 시트에서 알 수 없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그것은 플루라제팜 계열 수면제의 미세한 잔류물이었습니다. 성우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바로 그 성분이었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의식을 잃은 동생을 차에 태워 50천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그리고 차량 내부의 증거들이 모두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면제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라제팜 계열의 수면제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야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종현 씨가 최근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그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내과 등 수면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모두 확인했으나 박종현 씨의 이름으로 발급된 처방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그 약을 구했을까요? 경찰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함께하던 동료들, 마을 이웃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한 명씩 만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종현 씨와 함께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던 한 동료, 작업자가 경찰에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정확히는 9월 10일경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날 작업 현장에서 점심을 먹던 중 박종현 씨가 자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온다면서 혹시 수면제가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동료는 실제로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약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자기 이름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동료는 그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수면제 몇 알을 나눠주는 것쯤이야 별 문제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한 통을 박종현 씨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 약의 이름은 라제팜정이었습니다. 라제팜정은 플루라제팜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제로 바로 박성우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그 성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료는 한 통에 30정 정도가 들어있었고 자신은 이미 반 정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15살 정도를 건넨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종현 씨는 고맙다며 약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작업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증언이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종현 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구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으면 나중에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약을 얻었고 그 약을 동생에게 몰래 먹인 것입니다. 경찰은 동료에게 약통이 남아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그는 같은 제품의 다른 약통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 약을 분석한 결과 성분이 성우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조사도 같았고 제조 번호도 비슷한 시기의 것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이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불면증 때문에 약을 얻었을 뿐이고 동생에게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며칠 동안 그 약을 복용했으며 남은 약은 집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다시 수색했지만 수면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통도 남은 알약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아마 다 먹고 버렸거나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건넨 15살 정도의 약을 며칠 만에 모두 복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많은 양을 짧은 기간에 먹었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약을 동생에게 어떻게 먹였는지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4일 당일 박종현 씨는 동생에게 음료수나 음식에 수면제를 섞어 먹였을 것입니다. 성우 씨는 형이 주는 음식을 의심 없이 먹었고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졸음이 왔을 것입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차에 태우고 50촌으로 향했습니다. CCTV에 찍힌 오후 7시 45분경의 영상을 보면 조수석의 성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미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형은 인적이 드문 50천 하류로 차를 몰고 갔고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동생을 물가로 데려가 물속에 넣었을 것입니다. 물 깊이가 1m에 불과했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대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건넨 동료는 나중에 뉴스를 통해 사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건넨 약이 살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는 박종현 씨가 단순히 잠을 못 이뤄서 약을 달라고 한 줄 알았지 그것으로 동생을 해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을 느꼈다면 절대 약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종현 씨의 치밀한 계획은 주변 사람들까지 도구로 이용했고 그 결과 한 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한 명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면제라는 작은 단서가 이제 거대한 범죄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종현 씨가 동생을 살해한 동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빴다 해도 친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는 겉으로 보기에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형은 장애가 있는 동생을 잘 돌봐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박종현 씨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요? 경찰은 형제의 과거 기록과 재산 상황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진짜 동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많은 살인 사건이 그렇듯이 이번 사건 역시 그 중심에는 거액의 유산과 재산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씨와 박성우 씨 형제는 4년 전인 2018년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태 씨와 어머니 윤명자 씨는 사고로 사망했고 두 아들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유산이 남겨졌습니다. 삼척시 정라동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 한 채와 여러 개의 예금 계좌, 그리고 약간의 주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건물의 시세는 약 25억 원 정도였고 예금과 기타 자산을 합치면 총 3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근면하게 살아오며 재산을 모았고 특별한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두 아들이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각각 1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박종현 씨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빠른 속도로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한다며 큰 금액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식과 가상화폐에 손을 대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몇 년 사이에 자신의 몫으로 받은 유산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합니다. 2022년 무렵에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일로 버는 돈도 일정하지 않았고 빚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동생 박성우 씨의 재산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었고 법원에서 지정한 성년 후견인이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삼척시의 한 사회복지재단이 맡았고 재단에서는 성우 씨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한 생활비만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의 계좌에는 여전히 10수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받은 유산은 같았지만 4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의 재정 상황은 천지 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거의 빈손이 되었고 동생은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종현 씨는 동생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우 씨와 함께 살면서 동생의 현금 카드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찾아 쓴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박종현 씨는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무려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몰래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우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해도 형의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년 후견인인 사회복지재단이 정기적인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재단은 성우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이 여러 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박종현 씨에게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영수증과 설명은 실제 인출 금액과 맞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박종현 씨가 동생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2022년 7월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은 박종현 씨에게 부당하게 인출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앞으로는 성우 씨의 재산 관리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했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판결 선고일이 2022년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우 씨가 사망한 날은 9월 15일이었습니다. 판결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면 박종현 씨는 그동안 인출한 돈을 모두 반환해야 했고 동생의 재산에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추가 관리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종현 씨는 동생의 재산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살인의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박종현 씨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동생을 제거하면 성우 씨의 모든 재산이 유일한 혈육인 자신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우 씨가 사망한 후 법정 상속 절차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형인 박종현 씨에게 모두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우자나 자녀도 없는 성우 씨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은 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박종현 씨는 동생의 10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고스란히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거에게 유산을 위해 친동생을 수면제로 재우고 물에 빠뜨려 죽인 것입니다. 35억 원의 유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이 형제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깊어지면서 더욱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4년 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행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던 두 사람의 사망에 대해 이웃들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은 박성우 씨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종현 씨라는 인물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죽음 역시 재조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은 2018년 당시의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6월 중순, 아버지 박성태 씨는 저녁 시간에 마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70세였던 박성태 씨는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술도 적당히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마을회관 근처 식당에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후 8시경까지 자리가 이어졌고 박성태 씨는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걸음걸이도 멀쩡했으며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난 밤 9시 30분경 박성태 씨는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함께 집에 있던 형 박종현 씨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박성태 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고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급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며 고령과 음주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고 술을 마신 직후였기 때문에 불행한 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도 특별한 의심 없이 자연사로 처리했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박성태 씨는 평소 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던 날, 어머니 윤명자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윤명자 씨 역시 특별한 지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갑자기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고 낮이 되어도 방문을 열지 않자 아들이 확인해 보니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역시 박종현 씨가 발견했고 그가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의료진은 사망 시각이 전날 밤이나 새벽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은 형제는 큰 슬픔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형 박종현 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부모님을 모두 보내게 될 줄 몰랐다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형제라며 위로했고 아무도 그 죽음의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건강하던 두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극사했다는 것, 두 번 모두 집에서 박종현 씨와 함께 있을 때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 모두 부검 없이 자연사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이웃들을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아버지 박성태 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박종현 씨와 크게 다툰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다툼의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목소리가 커서 밖에서도 들렸고 아버지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무언가를 소리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웃은 어머니 윤명자 씨가 생전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큰아들 박종현 씨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은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한 달쯤 전에 박성태 씨 부부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특히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재산 관리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형 박종현 씨가 마음대로 동생의 재산에 손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실제로 작성되기 전에 부모님이 갑자기 연달아 사망하면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법정 상속으로 형제가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부모님의 죽음 역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2018년 당시의 사망 진단서와 병원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부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약물이 사용되었다면 이제 와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때 박종현 씨가 부모님에게도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재산 상속을 앞두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을 남기려 하자 그들을 제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오래된 사건이었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종현 씨라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서슴없이 해칠 수 있는 냉혹한 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종현 씨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되짚어보면서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대개 처음부터 그렇게 대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작은 범죄나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먼저 경험하면서 점점 더 큰 범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박종현 씨의 3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발자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5년 전에 발생한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종현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무렵,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박종현 씨는 삼척 시내 중심가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이었는데